나니아랩스 윤예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 모델에 대한 이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란 데이터의 특징과 패턴을 파악해서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겐이나 VA, 또 디퓨전 등은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인데요. 또 이미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텍스트 분야에서도 챗GPT가 대표적인 생성 모델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이미지,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 또 3D 혹은 가상인간 등에서도 생성 모델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생성 모델들을 비교해 볼 건데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각 파트별로 자세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우선 이 세 개의 생성 모델에 대해서 개념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걔는 여기 보이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너레이터는 생성기라고 하고, 이 생성기는 어떤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별기라 하고, 이 판별기는 이렇게 X로 표현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 이미지와 생성기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이 각각 학습되면서 생성기는 판별기를 속이기 위해 더욱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VA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인코더는 이미지를 저차원으로 축소하고, 또 디코더는 이렇게 축소된 이미지를 다시 원본 이미지로 복구합니다. 이때 이 축소된 차원을 레이턴트 벡터, 즉 잠재 벡터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인코더, 디코더 이런 구조와 달리 이 VA는 이 잠재 벡터의 분포가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퓨전은 가장 그림의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가는 이 방향을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원본 이미지에 조금씩 노이즈를 추가해서 마지막에 완전한 노이즈로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만약 이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로 갈 수 있다면 반대로 이러한 무작위의 노이즈로부터 다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이 이 디퓨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리버스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모듈이 필요한데 이 유넷과 노이즈 스케줄러입니다. 두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디퓨전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미지 생성 모델은 현재 보통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텍스트 생성 모델의 타임라인을 함께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2013년에 VAE, 2014년에 겐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 2020년 디퓨전의 기본 모델인 DDPM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겐의 시대라 할 만큼 겐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모델이 나왔습니다. 여기 2018년에 나온 이 빅겐과 스타일겐을 보면 이미지 퀄리티가 디퓨전 모델과 비교해서도 해상도 면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을 한 상태였고요. 텍스트 쪽에서는 2018년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CGR 모델인 LSTM, RNN 등의 변형을 사용하던 상태인데요. 이 모델들은 거의 2007년경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모델 구조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매우 유명한 논문에서 나온 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텍스트 또는 이 시계열 쪽에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데요. 심지어 이 구조가 이미지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 소타를 달성하기도 하였고요. 또 이후 나오는 GPT-2와 3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1년에는 오픈 AI에서 달리와 클립을 연달아 발표하였는데요. 달리는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 달리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달리의 논문 제목이 제로샷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인데요. 제로샷이라는 의미가 학습 때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나 어떤 도메인에 대해 추론 때 사용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학습 때는 그 뭐 아보카도 과일이나 그냥 가죽 의자 등은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아보카도 의자를 학습으로 사용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성할 때 아보카도 의자라고 생성을 하라고 시켰음에도 의미적으로 적절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생성 모델이 기존에는 학습된 데이터만 생성할 수 있다는 관념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클립은 데이터를 인베딩하는 모델인데요. 일단 인베딩이란 어떤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더 저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클립의 주한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각각의 데이터를 인베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가지 데이터 형식, 즉 여기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두 개의 쌍을 함께 저차원 벡터로 인베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건데요. 여기 학습 때는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텍스트 쌍을 크롤링하여 사용했는데 4억 개 가량의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 크롤링을 하면 정크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런 정크 데이터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데이터 개수 자체가 주는 학습 이점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페이스북 AI에서 미드저니가 출시되었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이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일반 대중들이 생성 모델의 성능을 체감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이 쭉 발전을 하다가 2021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런웨이 ML과 스테이블리티 AI의 공동 투자하에 연구 개발이 되었는데요. 사실 성능만 비교하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 말고도 다른 이런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모델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더 유명해진 이유는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와 코드를 모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클립처럼 뭔가 데이터와 훈련을 위한 리소스가 크게 필요한데 이 모델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하고 또 사람들이 추가로 튜닝한 모델을 공유하면서 현재 좀 널리 사용되는 이미지 생성 모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VA, GAN, 디퓨전 차례대로 더 자세한 이론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VA는 2013년에 오토인코딩 베리에이셔널 베이지에서 처음 제안된 모델입니다. 이 VA는 단순히 데이터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 분포를 모사할 수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전체의 분포를 학습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인코더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 잠재 공간으로 저차원 축소를 하고, 디코더는 다시 이거를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어떤 정규 분포의 형태에 모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재 공간,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딥러닝, 특히 생성 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압축하고 이 공간에서 학습이나 생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어떤 원본 이미지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특징들을 추상화한 공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들을 2차원 공간에 축소하고 이 값을 좌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분포가 되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공간적으로 유사한 값들 7 또는 1, 9 이런 식으로 값들이 유사한 값들은 유사한 좌표에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들을 찍었을 때 유사한 데이터끼리 잘 모아졌다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잘 학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잠재 공간의 분포로 변환을 하고요. 또 잠재 공간의 어떤 벡터로 압축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잠재 공간이라는 거는 인코더를 통해 얻어진 잠재 공간 벡터가 되고요.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학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트 벡터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턴트 벡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샘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코더는 잠재 공간 벡터를 다시 원래 데이터 공간을 변환하는데요. 디코더는 잠재 벡터를 입력받아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출력을 생성합니다. 근데 이 모델 구조를 보면 앞에서 봤던 것보다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 잠재 벡터는 레이턴트 벡터는 이 Z가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바로 이 잠재 벡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잠재 벡터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인코더는 뮤와 어떤 시그마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변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 없는 이 Q와 G, 이 함수는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 함수를 나타내고요. 여기 보이는 뮤는 인코더 아웃풋 중에 하나로 이 레이턴트 벡터가 그 정규 분포에서 가지는 평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있으면 보통 분산이 있겠죠. 근데 분산 자체를 출력하진 않고 인코더에서는 이 로그 베리에이션으로 표현되는데, 이 값을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에 다시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루트를 씌우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코더가 내놓는 아웃풋으로부터 레이턴트 벡터의 표준 편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실론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된 노이즈이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연산식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샘플링된 레이턴트 벡터를 얻을 수 있고요. 굳이 레이턴트 벡터를 인코더에서 바로 뽑지 않고 이렇게 뮤,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노이즈 값이 합친 값으로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를 정의하면 어떤 레이턴트 벡터 값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하는 토대가 됩니다. VA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학습에 있어서는 보통 손실함수라고 부이는 이 로스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로스가 하는 역할은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할지를 정의합니다. 수식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 각 수식을 좀 설명하자면 이 첫 번째 항은 Reconstruction Lo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construction Loss가 하는 역할은 입력 데이터와 복원 데이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인코더에 들어가는 원본 이미지를 입력 데이터 수식에서는 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원 데이터는 디코더가 다시 복원한 저차원 잠재 벡터로부터 복원한 이미지가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인코더를 통해서 압축하고 또 이거를 다시 원본 이미지로 복원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줄어들어야 맞겠죠. 그 의미가 바로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두 번째는 KL 다이버전스 로스인데요. 이 함수가 뜻하는 거는 이 레이턴트 벡터, 이 G로 표현된 레이턴트 벡터가 아까 말했듯이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항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방금 말했듯이 모델이 원본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복원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모델이 학습을 통해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소화하게 된다면 입력 데이터를 좀 잠재 공간에 잘 매핑하고 이 공간에 이 Z를 통해서 다시 원본 데이터에 가깝게 잘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스가 실제 그 코드나 이미지 예제에서는 보통 이미지의 픽셀 값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즉, 이 입력 이미지와 다시 복원한 이 이미지의 픽셀 값을 차이를 계산하는데 보통 MSE,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해서 이런 Reconstruction Loss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KL 다이버전스 로스입니다. 이 VA의 핵심은 사실 이미지를 그저 복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차원으로 축소했을 때 이 잠재 벡터, 레이턴트 벡터가 어떤 그 사전 확률 분포와의 차이가 최소화되는데요. 여기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얘기한 사전 확률 분포가 어떤 가우시안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레이턴트 벡터가 그냥 맘대로 이렇게 분포된 게 아니라 어떤 가우시안 형태를 나타나게 돼야겠죠. 그래서 어떤 분포와 값과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포와 분포를 비교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개념은 KL 다이버전스 로스이고요. 그래서 그 계산식을 잘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왕에 있는 이 식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보통 민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에 뮤에다가 0을 넣고 시그마에는 1을 넣어보면 최종 값이 0, 1, 0, 1 해서 마이너스 1 해서 이거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런데 민값과 이 표준 편차가 각각 0과 1이 아니라면 이 값 자체는 좀 양수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KL 다이버전스 값은 두 값이 각각 0과 1일 때 최소값 0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양수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이 로스 값이 최소 값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최소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0과 1, 즉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겐에 대해 좀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2014년 이안 굿펠로우의 논문인 Generative Adversarial Net에서 처음 제안되었는데요. 걔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생성 모델의 일종이고 두 개의 신경망, 즉 여기에 보이는 생성기와 판별기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생성기는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판별기는 생성된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인지 혹은 가짜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나와 있던 한 예문인데요. 여기 보면 생성기를 위조범으로 판별기를 경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조범은 실제 돈처럼 보이는 가짜 돈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경찰은 위조된 돈을 탐지하려고 합니다. 위조범과 경찰은 끊임없는 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위조범은 가짜 돈이 가능하나 실제 돈처럼 보이도록 만들려 하고 경찰은 가짜 돈을 탐지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정말 이 예문과 같이 이렇게 생성기와 판별기가 학습을 하면서 성능을 서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생성기는 무작위 벡터, 이렇게 Z로 표현된 노이즈를 받아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또 판별기는 이 데이터 샘플이 실제인지 혹시 아니면 생성된 건지 판별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식들을 좀 설명하자면 먼저 이 Z는 정말 랜덤한 노이즈 벡터고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에서 샘플링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에 따라서 생성기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시작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G로 표현된 거는 생성기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럼 이 함수는 보통 이 노이즈 벡터 Z를 입력으로 받고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성기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는 GZ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GZ, 즉 가짜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 X와 유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X는 실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이제 판별기 함수가 되겠고요. 이 함수는 입력된 데이터 샘플이 실제 데이터인지 가짜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어떤 확률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D라는 함수에 가짜 데이터인 GZ가 들어오면 이렇게 DGZ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판별기가 이 가짜 데이터에 대해 실제 데이터라고 판단하는 확률 값입니다. 그래서 생성기는 이 확률 값을 1에 가깝게 만들도록 할 거고요. 판별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0에 가까운 값으로 학습을 해야지 학습하도록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별기에는 가짜 데이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실제 이미지인 X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DX로 표현이 됩니다. DX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 실제 데이터다라고 판단하는 확률 값이고요. 이거는 생성기와는 관련 없고 판별기 입장에서는 이 DX 값이 1에 가까운 값, 그쵸? 확률은 1이 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에 가까운 값으로
학습이 되도록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생성기의 목표인 손실함수가 되겠고, 두 번째는 판별기의 목표인 이 손실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수식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생성기의 손실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보면 D는 판별기고 G는 생성기고 GZ는 이거 자체는 이제 가짜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설명하면 생성된 데이터 GZ가 판별기에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판별기가 이를 진짜로 인식할 확률이 DGZ이죠. 이게 0부터 1이 나오는데 1에 가깝게 값을 높이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판별기는 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항은 x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인 x가 판별기의 인풋으로 들어가면 판별기가 이를 진짜로 인식할 확률 dx 자체를 1에 가깝게 만들고, 반대로 판별기에 gz,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이 dgz 자체를 0에 가깝게 만들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학습할 때는 생성기와 판별기가 차례씩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요. 먼저 판별기가 학습됩니다. 그래서 판별기 학습할 때는 생성기의 가중치를 고정하게 되고요. 먼저 판별기에 있는 노이즈가 샘플링 돼요. 그래서 어떤 m개의 노이즈 샘플을 노이즈 분포로부터 샘플링하고, 여기에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샘플링 된 걸 고정된 생성기에 담으면 GZ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GZ,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노이즈 분포로부터 샘플링 한다는 것은 결국 가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일단 샘플링 하는 거고, 또 실제 데이터도 샘플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인풋으로 넣어서 이 값을 로스에 넣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되네요. 그리고 생성기를 학습하는데, 생성기 학습 때는 반대로 판별기는 가중치를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기는 이 노이즈를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이 노이즈로부터 생성기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값을 판별기에 넣어서 판별기에 넣었을 때 이 확률값으로부터 생성기의 손실함수가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으로부터 생성기 자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체 개 학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디퓨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디퓨전 모델의 근간이 되는 DDPM은 2020년에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스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사실 디퓨전이란 개념은 2015년에 제안한 초기 디퓨전 모델의 개념이 시작되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이렇게 나온 DDPM은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보이며 이전에 사용됐던 어떤 기존 생성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DPM의 기본 개념을 보면 노이즈를 이 원본에서부터 노이즈를 추가하는 포워드 디퓨전과 다시 이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해가는 리버스 디퓨전 과정이 있고,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디퓨전이란 개념은 사실 물리학에서 비롯된 건데요.
어떤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어떤 결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forward diffusion, 또 반대가 reverse diffus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퓨전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넷과 스케줄러입니다. 유넷은 보통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이미지 투 이미지 신경망 아키텍처인데요. 이 DTPM 모델에서 유넷이 하는 역할은 어떤 주어진 타임 스텝과 그 타임 스텝에 맞는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가 있으면 그 두 개를 인풋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케줄러는 두 가지 단계에서 역할을 하는데 포워드 디퓨전 단계, 그러니까 노이즈를 추가하는 단계에서는 원본 데이터에 정해진 수식대로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고요. 리버스 디퓨전에서는 노이즈로부터 특정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DDPM을 학습한다라고 하면 스케줄러는 고정된 어떤 수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넷은 가중치가 있는 학습 가능한 모델이고 실제로는 이 유넷을 학습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포워드 디퓨전에서 그 노이즈가 주어지면 그 노이즈를 이 원본 이미지에 얼마만큼 추가를 할까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각 시간 단계의 t라고 있는데 이 t는 DDPM에서는 보통 0부터 1000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이 0이라는 의미는 0이라고 하면은 깨끗한 원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X1000이라고 하면 정말 순수한 노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포워드 디퓨전에서 할 역할은 이 원본 제로일 때 각 타임 스텝 t에 맞게 노이즈를 조금씩 더 추가하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이 더 깨끗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t가 이전 스텝보다 더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는 t 시점의 이미지이고 t-1은 그 전 좀 더 깨끗한 이미지죠. 그래서 특정 t의 이미지는 이전 시점에서 좀 더 노이즈를 추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좀 노이즈가 어떤 식으로 추가가 되는지를 보면 현재 이미지에 어떤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입실로는 순수한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깨끗한 이미지와 노이즈를 어떤 비율로 섞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베타가 정하게 되죠. 그래서 베타가 뜻하는 거는 이 t 시점에서 노이즈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t가 0에 가까울수록 원본 이미지에 가깝기 때문에 t가 0에 가까울수록 베타 t 값 자체는 작아지고 t가 커질수록 노이즈가 심화돼야 되기 때문에 베타 t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리버스 디퓨전은 포워드 디퓨전 과정에서 추가된 노이즈를 역으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순수한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진행하면서 샘플을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노이즈는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유넷과 스케줄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스케줄러는 어떤 랜덤한 노이즈가 있으면 그 랜덤한 노이즈를 얼마만큼 추가할지를 결정을 해 갑니다. 그게 이제 포워드 디퓨전에서는 통하는데 이제 리버스 디퓨전에는 생각해보면 이 영향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리버스 디퓨전에서 추가됐던 노이즈를 알기만 하면 이 스케줄러가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다시 뺄지도 수식에서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리버스 디퓨전을 수행할 때는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추가가 되었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넷은 학습 가능한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유넷이 하는 역할은 이런 이전 스텝에서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추가됐었는지 그 노이즈 자체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의 학습은 결국 손실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또 수식만 보면 복잡한데 그냥 뜻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DPM의 로스는 결국엔 다음과 같이 정해지는데 이거를 한 번에 얘기하면 각 타임 스텝에서 노이즈를 랜덤으로 정의하고 그 노이즈를 얼마만큼 추가가 될지를 정의한다고 했죠. 근데 그때 그 랜덤 타임 스텝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 랜덤 노이즈를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유넷이 하는 역할은 그 노이즈 자체가 뭐인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모델 유넷이 예측한 랜덤 노이즈고요. 유넷은 여기 이미지의 그림에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타임 스텝과 현재 이렇게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에서 여기서 이전에 들어갔던 랜덤 노이즈가 무엇인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은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 입실론 세타로 표현되는 거는 네트워크 함수입니다. 이 네트워크 함수의 인풋을 보면 xt와 t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넷은 인풋을 두 개를 받는데 하나는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타임 스텝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예측한 것 자체가 입실론 세타 xtt가 되고요. 이 값이 원래 가우시안 노이즈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면 xt가 굉장히 긴 어떤 값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xt를 그 수식에 따라 잘 정리를 하면 x0와 이 알파 t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사실 좀 더 수학적인 내용이고 수식을 풀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백워드 디퓨전, 그러니까 리버스 디퓨전 과정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노이즈 XT에서 XT-1을 계속 구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잘 정리하면 XT-1은 XT로부터 정의할 수 있는데 값을 정의를 하면서 천천히 보면 t가 0부터 1000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리버스 디퓨전에서 처음에 순수한 노이즈를 인풋으로 줬을 때 조금씩 노이즈를 제거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t가 1000이라고 보면 x1000은 순수한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죠. 그렇기 때문에 이 xt의 순수한 어떤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주면 알파 t 값들은 스케줄러에서 이미 정의된 값이기 때문에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건 이 노이즈죠. 그러면은 이 노이즈가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xt-1 그러니까 순수한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조금 제거해서 좀 이미지 노이즈가 좀 제거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노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노이즈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고 이 값을 예측하는 게 바로 유넷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넷은 계속해서 매 타임 스텝마다 노이즈가 몇인지를 예측하고 그러면 이 식에 따라 우리는 순수한 노이즈로부터 계속해서 노이즈를 좀 제거해 가면서 결국에는 x0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조금 복잡한데 그냥 전체적인 개념과 이 손실함수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만 보면 디퓨전이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생성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전에 저희가 실습 시간에 했던 코드들을 통해서 오늘 배운 개념들과 비교해 가면서 한 번 더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